프린트. 우리 한번 바꾸면 되니까 좀 세가. 자, 오늘 프린트 주제 15번이고요. 시험 범위 주제 16번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제 15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1층 프린트가 컬러로 바뀌어서 지도 있으면 무조건 컬러로 뽑을 예정입니다. 자, 주제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전기 통치 체제부터 같이 정리하고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대충 환수하면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조선의 경우 중앙통치 조직을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의정부란 국정 최고 기관이었고요. 그 아래 딸려있는 육조가 2호 예병현공 6가지로서 각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핵심 기구인 의정부는 어느 왕 시기 때 만들어졌어? 얘들아? 어느 왕 시기 때 만들어졌어? 이방원. 그 전에 대종. 이번가 전에 세종이라고 하거든? 이성계도 다음 정중. 그치 정종 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는 시간 했는데. 자,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 박스 보시면 승정원과 의금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승정원 왕명출납 담당했던 기구고요. 의금부는 사법기관이었죠. 그렇다면 승정원과 의금부가 설치된 건 언제일까? 얘들아? 나 되게 힘들게 하네. 승정원과 의금부? 이방원. 그렇죠, 이방원, 태종. 감사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조선의 약간의 상징적인 3사라고 하는 언론 기구가 있습니다. 사원부라고 하는 기구는 고려시대부터 명목상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특정 어떤 왕 시기 때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요. 사감원은 어느 왕 시기 때 독립이 됐어? 대종. 어? 응? 분위기가 왜 이러지? 사감원. 성중. 대종. 경종. 경종. 태종. 인정. 이라고 태종이라고 태종이라고 같이 했다고 이거 세 개 같이 했다고. 홍문관은 지편전을 세조가 없앴었잖아. 성중. 그렇지. 아우 잘했어. 성종 때 만들어졌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사라고 부른다. 3사는 어떤 기구였다? 언론 기능을 했던 언론 기구였다. 수도행정 관할하는 한성부도 있고요. 역사 기록하는 춘추관도 있고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도 있다. 이 정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오른쪽 아래 도표 보시면 어떤 쪽이 의정부 소사제고 어떤 쪽이 육조 직계제일까요? 왼쪽이 육조 직계제, 오른쪽이 의정부 소사제. 잘했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 볼게요.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팔도로 구분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팔도에 관찰사를 편현했습니다. 거기 지도를 넣어놨는데 지난 시간 배웠던 3인 정책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있는 지도를 봐주세요. 경기. 이렇게 전국 팔도가 있을 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 세 지역을 하상도 지역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 하상도 지역의 주민들을 이 왕 시기 때 압록강 인근으로
이주시켜서 정착시키는 정책을 했어. 이걸 우리가 3인 정책이라고 했는데 어느 왕식이었을까? 해종. 태종.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 시기 때 이 왕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다음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착하게 하는 3인 정책을 실시했어. 이 왕은 또 누굴까? 세종. 그렇지.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태종 때 한 번, 세종 때 한 번, 두 차례 3인 정책을 실시했다. 그 3인 정책이 이렇게 지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아무도 가서 살지 않았을 텐데 두 왕시기 때 사람들을 옮겨서 정착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경선 끝까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우리의 영역으로 제대로 확보가 됐었겠죠. 넘어가서 훈고와 살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고가 성장했고 때마침 살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두 세력 간의 다툼, 즉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훈고와 살인에 대해 배우기 전에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말기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고려 말기에는 친원파와 자녀 문벌 세력들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권문세족의 아이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공부했던 이 세력이 떠올랐어. 바로 신진사대부지. 그래서 신진사대부 애들은 성리학을 토대로 권문세족이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점차 권문세족은 힘이 어떻게 돼? 약화돼. 신진사대부 애들은 입지가 강화돼. 그리고 나서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의 시점으로 가면 권문세족 애들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쇠퇴한 상태인 거고, 신진사대부 애들이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신진사대부 애들은 개혁의 방법, 방향, 속도 등을 둘러싸고 세력이 둘로 분화됐어. 뭐랑 뭐로?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니? 그치, 급진파와 원건파로 분화됐어. 자, 이들 중에 조선 건국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건 이들이지. 그래서 이들이 조선을 건국한다. 개국 공신들이니까 아마도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급진파 애들이 계속 정치를 이끌어 나갔을 것이고,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세력이 약화됐었던 원건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얘들아? 각 지방에서 지방 실세로 전향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약이나 서원과 같은 수단을 통해 각 지방에서 세력을 형성시켜 나갔다라는 거지. 이게 조선 초의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세조가 즉위할 무렵에 새롭게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훈고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었는데, 훈고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사건에 공을 세운 애들이 세조 즉위 이후에 훈고가 된 거야? 대유정난. 그렇지. 그럼 궁금할 수 있겠지. 이전에 주류를 형성하던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됐길래 이때 훈고가 주류로 떠올랐을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훈고 애들 조상 중에 대다수가 급진파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모든 후손들이 훈고가 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의 경향성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훈고를 형성했던 아이들의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꽤 많은 비중이
급진파를 이루고 있었어 정도의 경향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화살표를 막 그어낼 수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5번 파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계속 지방에서 세력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한 채. 그러다 사림애들이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턴가? 바로 성종 때부터입니다. 자, 성종 때는 이렇게 각 지방에 있었던 이 살인 세력들이 중앙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죠. 자, 살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지방이 아닌 중앙 정치에 등장한 애들인 거고요. 특히 3사라고 하는 언론 기구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들 간의 대립 관계를 보시면 이때 훈구는 여전히 훈구로 존재를 계속하고 있겠죠. 훈구만 가득했던 세상에 살인이 등장을 했고 살인애들은 언론 기구를 통해서 훈구를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둘 간의 사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대립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훈구랑 살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 여기까지 보고 빈칸을 좀 채우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훈구와 살인에 대해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세조 즉위, 즉 어떤 사건에 공을 세웠다? 계유정난, 그렇지. 빈칸에 계유정난 써주시면 되고요. 훈구는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는 지주층이었고요. 농업 생산력이나 상공업의 이익들을 독점했고 간척 사업이나 토지의 매입을 통해서 대농장을 경영하려 들었으며 무역을 독점하거나 곡물의 방락 등에도 관여하면서 돈을 쓸어 모은 데 현안이 되어 있었던 지배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훈구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애들이 그 밑에 살인인데요. 살인애들은 중앙정치 진출하기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뭐랑 뭐를 통해 세력을 넓혔다? 상약과 서원을 통해 세력을 넓혔다. 그러다가 성종 이후 중앙관직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 정목, 길제, 김종직 등으로 이어지는 학통의 아이들이 살인이라고 불렸었는데 성종 시기 때는 그들의 후손이자 제자들인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이런 사람들이 3사라는 언론관직에 등용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화살표 뒤에 보시면 어디에 언관직에 등용됐다? 3사의 언관직에 등용됐다. 그래서 훈구 세력의 부정부패와 대토지 소유를 비판하는 반대 세력으로 떠올랐던 거죠. 여러분들 조선왕조 순서는 좀 외우십니까? 태정태세, 중단세, 예성연종, 임명상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종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태정태세부터? 연산군, 그렇지. 오른쪽에 바로 이제 연산군 시기부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훈구와 살인의 대립 관계가 이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으니 연산군 때는 그 대립이 불씨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 시기부터 그 밑에 있는 명종 시기까지 4차례 사화가 벌어질 건데 사화라고 하는 사건은 말 뜻이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이야. 누구 때문에? 훈구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훈구만 가득한 세상에 살인이 등장해서 훈구 애들이 짜증났고 이때부터 이제 4번 정도에 걸쳐서 살인에게 화를 입히겠구나. 그게 사화라는 사건이구나 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화는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배경을 보시면 당연히 이때 불거진 이 대립관계의 연장선이겠죠. 살인과 훈구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발단, 계기를 보시면 이 당시 김일손이라고 하는 살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작성한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역사서에 수록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살인 세력들이 역사서에 넣고 싶었던 조이제문이라는 글은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글일까? 프린트 같이 보시면 조이제문이란 중국 초나라 왕 의제가 항우에게 패배한 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 역사의 일화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중국 역사가 그냥 스토리를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 삽입했을 뿐인데 훈구 애들은 이걸 트집 잡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의제가 단종을 상징하고 항우가 세조를 상징하는 것 같다. 그럼 뭘 안타까워하는 내용이겠어? 어떤 사건을? 개유정난을 안타까워해. 그럼 그 말인즉슨 세조를 저격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역사서에 실겠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연산군에게 세조는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뭐라고 불러? 아빠? 할아버지? 어? 형?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연산군한테 훈구 애들이 가서 일러 바친 거야. 살인 애들이 지금 이거 역사서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너의 증조 할아버지 저격하는 거야. 길이 남을 역사서에 너 그런 거 넣어도 괜찮겠니? 라고 왕한테 슬쩍 흘린 거지.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조이제문이 어떤 것으로 여겨졌다? 증조 할아버지 저격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왕이. 그래서 결과 보면 누가 부관 참시 당해? 김종직이 부관 참시를 당해. 이 글을 썼던 이 사람이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계신 분이었거든? 그럼 부관 참시를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무덤 열어서 시체를 꺼내갖고 다시 한번 토막살인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이 쓴 이게 문제 많다라고 인지를 했던 거지. 그리고 이걸 삽입하려고 했었던 기밀손을 비롯한 수많은 살인 세력들에게 타격을 가했다. 약간 처형을 한다거나 귀향을 보낸다거나 유배를 보낸다거나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첫 번째, 무호사화를 통해 살인이 크게 한번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는 사화가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패비 윤씨예요. 그 밑에 설명 보면 패비 윤씨는 성종의 와이프, 연산군의 엄마. 근데 성격이 어땠대? 시기 질투가 심했대. 실제로 역사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궁궐안의 여자들은 사실상 왕의 다 여자들이어서 왕은 그 어떤 여자들이랑도 어울릴 수가 있는 위치인데 이 패비 윤씨는 나 아닌 다른 여자랑 왕이 노닥거리는 걸 견디지 못했어. 질투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 막 저주를 퍼붓거나 막 집에 자기 방에 와서 인형 같은 데다가 비녀를 막 꽂아대면서 그 여자를 막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역사서에 실려 있어. 그래서 왕비로서는 살짝 채통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일삼게 되자 결국 폐위가 되었던 사람이 윤씨야. 근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춰낸 거지 이제 와서. 그래서 당시 연산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 엄마를 폐위시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래. 다 나오라고 그래. 근데 주장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닥치고 있던 새끼들도 다 나와. 묵인한 사람. 성종의 와이프가 폐위될 때 성종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신하들이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을까? 대다수가 오케이 하거나 아무 말 못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당시 연산군이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수많은 신하들이 줄줄이 엮여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얘들아 윤씨의 폐위를 주장, 묵인했던 훈고 살인 모두가 처형당하거나 귀향에 보내죠. 사화라고 하면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인데 유일하게 4가지 사화 중에서 이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난폭하게 밀쳐 날뛰는 바람에 살인뿐만 아니라 훈고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훈고가 살인한테 화를 입히다가 저 갑자사화 때문에 훈고 애들도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 짜증이 나지. 지들이 놓은 덫들인데 자기들 지금 걸린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여기 그냥 이어서 쓸게요.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중종반정이야. 왕이 연산군에서 누구로 바뀐 것 같아? 중종으로 바뀐 것 같아. 너희 같으면 왕을 왜 갈아치웠을 것 같니? 난폭하니까 갈아치울 때 누가 주도가 돼서 갈아치우겠니? 제일 기분 지금 상한 훈구 애들. 자기네들은 타격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연산군 때문에 타격을 입었잖아. 그래서 중종반정의 설명을 보시면 훈구파가 주도가 돼서 이 난폭한 연산군을 쫓아낸 거고요. 그 다음 왕으로 중종을 세웠는데 중종은 누구야?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야. 그래서 중종, 그 다음에 나오는 중종은 이렇게 훈구파의 도움을 받아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훈구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를 할 때도 훈구파 애들이랑 정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중종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만약에 훈구파랑 정치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면 또 연산군처럼 끌어져 내려질 수 있다. 훈구파 애들은 한 번 끌어내려지 두 번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은 아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훈구가 아닌 누구랑 손을 잡는 게 맞다? 그치, 개혁적 성향을 지닌 사림 애들과 손을 잡는 게 맞다. 그래서 이들이 아니죠. 중종이 그 다음 손을 잡았던 애들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애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림의 대표 주자였던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 정치를 실켰고요. 조광조와 함께 수많은 사림들이 함께 중종 시기 때 개혁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중종이겠죠. 빈칸에 조광조 써주시면 되고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 등의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개혁을 실시했다. 개혁의 내용들을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즉 현량화를 실시했습니다. 현량화 쉽게 말하면 길거리 캐스팅이거든요. 중앙의 관리들, 지방의 관리들이 자기 지역 주변에 괜찮은 인재들을 중앙으로 천거해요. 즉 추천해요. 그럼 추천받은 애들은 대책이라는 시험만 보게 됩니다. 대책은 어떤 시험이냐? 면접이에요. 필기 시험 같은 거 보지 않고 괜찮은 인재들을 추천해서 모아다가 면접 시험만 봐서 선발을 하는 방식이 현량과입니다. 현량과. 그럼 각 지방의 똑똑한 애들이 등용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각 지방의 똑똑한 애들은 훈구 같은 애들이야, 살인 같은 애들이야? 그치, 이쪽 계열의 애들이 확률이 높은 거지. 두 번째 볼게. 향약을 보급할 때.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 훈구 세력의 확장에 도움이 됐던 장치야, 살인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됐던 장치야? 그치, 살인이 옛날에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던 장치야. 그러니까 이마저도 살인의 입지가 넓어지는 개혁안 중에 하나였던 거지. 마지막 보면 위훈을 삭제했대. 위훈은 거짓된 공훈이라는 뜻이야. 어떤 거짓된 공훈을 삭제하자라고 했냐면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참여했다고 무임승차한 애들의 공문을 삭제하자라는 거야. 실제로 중종은 왕이 될 때 도와준 신하들을 적극적으로 신하로 책봉하면서 관직을 선물로 줬거든. 그래서 나 중종 반정 일으킬 때 참여했던 애들 명단 좀 줘봐라고 했는데 명단이 되게 생각보다 많았어. 검열 없이 다 선물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무임승차한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 애들이 다 누구였냐면 사실은 훈구 쪽 애들이었어. 사림 애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훈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거지. 색출하자는 거지. 그치? 그럼 무임승차한 애들 다 잡아냈을 때 타격 입는 건 사림이야, 훈구야? 훈구야. 그치? 그럼 이 세 정책을 종합해보면 누구의 입지는 넓어지고 그치? 누구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훈구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급진적 개혁이었다는 거지. 이런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훈구 애들은 심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났던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흔히 나뭇잎 암살 사건이라고 하죠. 심적으로 쪼들렸던 훈구파 애들은 한 가지 음모를 꾸며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나뭇잎에 꿀을 발라
글씨를 써서 트랩을 설치하는 거죠. 미친 것 같아요. 자, 나뭇잎에다가 한자로 한자 써드릴까요? 주초유형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래놓고 냅두면 벌레가 갉아먹어서 글자 모양대로 뚫렸었대. 그리고 나서 완벽한 트랩이 설치됐을 때 왕과 함께 산책을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나뭇잎을 왕이 보게끔 만들었어. 그래놓고 왕한테 글자를 읽어보라 그래. 근데 왕이 살짝 실수를 해서 주초유형이 아닌 이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 이건 주라는 글씨거든. 조라는 글씨거든. 그럼 왕이 주초위왕을 뭐라고 읽은 거야? 조위왕이라고 읽은 거야. 조위왕은 무슨 뜻이냐? 옆에서 훈구 애들이 거들었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다. 이 나뭇잎이 지금 조씨가 왕이 된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럼 왕이 조씨 누구 떠올릴 수밖에 없겠어? 그치, 조광조. 훈구 애들은 이런 훈구이었던 거야. 조광조가 개혁을 선명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왕의 모가지까지 노리고 있는 야심가다라고 음모를 제기하면서 거봐요, 나뭇잎까지 그걸 알고 있잖아요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사건의 결과 뭘까? 조광조 어떻게 됐어? 사형. 조광조와 함께 개혁을 했던 살인들 어떻게 됐어? 숙청. 그럼 이들이 함께 추진했던 이 모든 개혁안들은 어떻게 됐겠어? 폐지. 싹 다 쫑난 거지. 이게 중종 때 일입니다. 자, 중종 다음 왕 누구죠? 중종 넥스트? 인? 종. 근데 인종 9개월밖에 제의를 안 해서 명종 같이 좀 쓰겠습니다. 인종에서 명종까지 연이어 벌어지게 되는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라고 하는 사건은 얘들아 외척 간의 다툼이었어. 대윤이라고 하는 외척과 소윤이라고 하는 외척 가문의 다툼이었다고. 여기는 동명이인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반 안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있으면 뭐 키 차이로 큰 누구 작은 누구 이렇게 부른다거나 뭔가 특징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 당시 마찬가지였던 거지. 중종의 둘째 부인도 이름이 윤씨고 셋째 부인도 이름이 윤씨야. 윤씨야라고 하면 여자 둘이 돌아볼 거 아니야.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윤, 소윤이라고 둘째 부인 측 가족 애들을 대윤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고 이제 셋째 부인 애들을 소윤이라고 불렀던 거지. 근데 얘들아 둘째 부인도 아들을 낳았어. 셋째 부인도 아들을 낳았어. 얘 이름이 호야. 얘 이름이 환이야. 그럼 당연히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준비시키려고 엄청나게 둘이 대립을 했겠지. 근데 이 대립 속에서 누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냐면 호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 그게 인종이야. 그럼 인종이 즉위하고 나서 라이벌 가문 애들을 작살내고 싶었겠지. 근데 감히 왕실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추청할 수는 없으니까 소윤 쪽을 추종했던 상인파들을 다 추청했어. 왕실을 냅두고 그대로 왕을 쭉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향미가 넘쳤던 인종이 9개월 만에 갑작스레 사망해. 9개월 안에 당연히 아들이 없었겠지. 그럼 그 다음 왕의 후보로 갑자기 누가 유력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 라이벌에서 밀렸던 환희가 그 다음 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쪽 애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인종 다음 왕으로 환희를 즉위시켜서 명종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럼 명종 즉위 이후에는 누구 쪽 세력을 다 이제 쳐 죽이고 싶겠어? 이쪽, 그치? 근데 또 왕실 애들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윤을 추종했던 살인 애들을 또 대거 추청하는 거야. 그래서 고래 싸움에 살인이라는 새우등만 터진 사건이 바로 이 을사사화야. 을사사화의 결과를 볼게. 대윤 측을 지지했던 살인과 소윤 측을 지지했던 살인들이 번갈아 타격을 입으면서
살인애들은 그냥 와장창 양쪽이 다 깨져버린 사건이야. 살인애들이 거의 남아나지 못하게 세력이 약화됐어. 그럼 이때 그럼에도 살아남았던 살인들은 추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향촌으로 다시 내려가서 성리학 연구에 집중을 하게 돼.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한 삶을 사는 형태로 살인애들은 약화가 된 거지. 그럼 지금 이 상황 이거 보면 을사사화가 얘들아 1545년이잖아, 그치? 근데 명종이 재위가 끝나는 게 67년쯤이야. 그럼 아마 이 사건 끝나고 20여 년간 살인애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하고 한약이나 뭐 서원 같은 방법으로 세력을 확대했다고. 이렇게 평생 지방에만 처박혀 있었을까? 아니야. 이 다음 왕이 누군지 아니? 선조거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선조? 이 선조 때는 제야에 숨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살인애들을 다시 중앙으로 데려와. 그래서 20여 년간 약간의 자숙과 반성과 조용한 암흑기를 보냈던 살인애들은 20년 뒤 선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중앙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의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인 거고요. 선조 시기 때 다시 중앙에 등장하게 된 이 살인애들은 안타깝게도 세포 분열을 하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쪼개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당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럼 기말고사 범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조 때 일어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만 딱 배우고 시험 범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파트는 최근 8년간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수록하지 않았던 거고요. 혹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빈칸 못 채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좀 눌러주세요.